최신 이슈앤 상식 2016년 1월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한 해도 복잡한 일들이 많았었죠. 이런 문제들을 쫙 정리를 다 하시고 이제 2016년 새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마무리 짓는 기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 보도록 할게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이미 이런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문제죠.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주로 고령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새로 나온 대책은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춰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넘어가냐? 아니요.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내용 중에 합계 출산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가임 가능 여성, 실제로 출산이 가능한 여성, 나이대를 어림짐작 잡아서 15세에서 40세 전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애를 낳느냐의 문제죠. 이 합계 출산율은 적어도 2.1명은 돼줘야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21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지제도가 위험해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바로 인구 절벽.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회가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번 대책은 2.1명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1.5명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그 시점이 2020년이에요.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런지 그걸 모르겠네요. 자, 대통령께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원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이 생기냐? 최근에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이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또 뭐도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N포 세대라는 표현도 있죠. 4포 세대, 5포 세대, 7포, 8포, 9포 뭘 더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일자리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뭡니까? 바로 노동개혁이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만 되면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양질의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쉽게 이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주요 이슈들도 정리해야겠지만 또 하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보자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통계 자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중에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 둘을 좀 구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에코 세대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살기 힘든다는 거로 보시면 되죠. 생각이 많이 개방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동거에 대해서도 찬성 쪽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의외로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 이걸 주관적 웰빙 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 개개인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 에코 세대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자, 세부적인 영역입니다. 시험을 볼 때 단골 질문,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 관리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들 중에 보시면 유독히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연령 또는 성병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30,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여고생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는 그 세대가 되고 그 나이가 됐을 땐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6년 한 해 물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식한 용어로는 스트레스 버스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레저 스포츠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버스터라고도 하지만 뭐 그걸로만도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끊임없이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자,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 원래 여가 활동이라고 하면 함께 어울리는 레저 스포츠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최근에는 혼자 보내는 이런 여가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도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화적인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의견들이 더 많은 반면 전과자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전과자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맞기는 해요. 근데 구분하셔야 되는 게 범죄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는 죄를 지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겠죠. 넌 원래 죄 지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전과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소수집단을 포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이민자들 문제도 우리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을까요? 과연 유럽의 시민사회가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탑 이슈 두 번째, 한중 FTA 시대 개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FTA가 체결되는 과정도 힘들지만 발효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결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즉 행정부의 사안이라고 하면 이게 비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비준은 국회의 몫입니다. 비준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죠. 체결됐다고 좋아했지만 비준되는 과정에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안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됐었죠. 물론 뭐 정부에서는 FTA 체결과 관련해서 야당이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이 FTA를 체결하면 둘 다 잘 된다.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비준되고 실시가 됐을 때 손해보는 측, 대부분 농수축산물들, 축산업, 이쪽 농수축산업 분야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요구였지 한중 FTA 비준 자체를 거부했던 건 아니죠. 어찌됐든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해서 FTA가 비준됐죠. 자, 거기 내용 중에 보시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젠 정당명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핵심 요구 사안들이 보면 대부분 농촌,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들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이 내수 부진이나 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다. 누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대기업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은 한중 FTA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페이지여 한중 FTA 비준화 의결 후 우리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비준된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시행령 규칙 그리고 개정안까지 포함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법 체계를 좀 보자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국내법에서 법률의 개념이 국제법에서 조약의 개념, 한중 FTA는 조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법률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한중 FTA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될 거고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세부적인 시행령 등 이런 것들도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공포하고 중국의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해줬으니까 니들도 그만큼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FTA가 발효되는 거죠. 그 절차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 영향관계 좀 보도록 합시다. 업종별로는 좀 다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익을 얻는다가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업종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업 분야.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개방되고 나면 수산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차이 등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종은 이미 시장 개방된 수준만큼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FTA, 한중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그냥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그 이상 나아지는 부분이지 현재 상태에서 못해지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게 부정효과 부분입니다. 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중 FTA 부정적인 효과들 보도록 할게요. 농수축산업 분야라든지 규모의 경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결국에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에 따라잡힐 위험성이 있는 분야가 의외로 꽤 많다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조만간 따라잡힐 분야들 꽤 많죠. 조선이나 철강 분야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직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에 많이 따라잡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중소기업도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대기업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농업 분야 내지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중 FTA도 무조건 긍정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국이 머리를 맞댄 건데 반드시 윈윈이라기보다가 결국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은행이 지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경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점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많이 안 주고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대출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그런 운영 경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없애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대출 이자를 깎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두 개 컨소시엄이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 얘기 나와 있죠. 양쪽에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뭐 어디가 참여했냐 이런 거보다간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주요 내용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 차이 요걸 먼저 비교하고 들어가야겠네요. 기존 은행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들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면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문제 제기했던 은행 영업시간의 문제들도 있죠. 일찍 닫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남아서 뒤에 일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하는 시간 길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떻습니까? 다 전산화되어 있는 온라인 기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도 24시간 예상하고 있죠. 대출 예금금리를 보더라도 대출금리는 더 낮고 예금금리는 더 높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니 기존 은행에서 온라인 뱅킹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수라고. 자,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 업무가 결합되어 버리는 거죠. 전형적인 핀테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합성어 핀테크의 일환이 될 수 있죠. K뱅크는 편의점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카톡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800만 명,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망과 관련해서 1금융권은 저금리이기는 해요. 은행 이자율도 대출 이자율도 낮기는 한데 근데 대출은 시용등급이 높은 사람만 가능하죠. 자,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로 올라가게 되죠.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그 중간쯤 되는 중금리 대출 쪽, 요쪽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실익이 커질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금융권에 비해서는 이자가 낮다는 거, 예금 이자는 더 높고 대출 이자가 더 낮다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도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런지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존 은행들끼리 경쟁도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용 이어가서 정치외교 편입니다. 자, 대통령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하죠. 뭐 이것저것 발표하신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발표한 거지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합의를 본 UN 기후변화 협약 파리 의정서 얘기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UN 차원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서 내놓은 게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조약의 일종으로서 국가와 국가가 체결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냥 하자고만 한다고 다른 국가들이 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 문제 때문에 선뜻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게 의무 감축을 규정한 게 바로 교토의정서예요. 그런데 교토의정서가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빠졌던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진국 이외에 개도국들은 의무 감축이 아니었던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감축을 위해서 모든 참여 국가들이 다 의무적으로 감축하자, 섭씨 1.5도씨 이하로 제한을 해서 떨어뜨리자. 이게 바로 파리 의정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사업 육성 전략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됐던 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이 육성 전략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로 정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야당의 정계 개편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당에 비해서는 최근 선거 때마다 재보궐선거까지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분쟁을 극복하고 서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죠.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 탈당한 기존 세력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합을 할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될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현재 야권의 정계 개편의 진행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정당명까지 바꾸어 버렸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더민주라고 불러달라고 하죠. 뭐 약칭으로 부를 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뭐 더민당,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 더민주라고 불러달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또 다른 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용어 중에 보시면 친박계 홍문정 의원이 얘기한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야당의 표 쏠림,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유력한 후보에게 표가 쏠리면서 야권 쪽으로 표가 쏠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 용어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치 또는 선거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종종 언급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경제 용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니까 덩달아서 사는 거 있죠. 유행 따라서 소비하는 것을 밴드웨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경제 용어로. 자, 정치 용어로도 이용이 됩니다. 유력한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 예를 들어서 후보가 3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 사람은 지지율이 한 60%, 이 사람은 한 30%, 이 사람은 한 10% 된다고 합시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C예요. 내가 지지하든 말든 이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죠.
내가 찍은 표가 어떻게 됩니까? 사표가 돼버려요. 그러면 C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 A를 지지해버리는 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이로 인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밴드웨건 효과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어때요? 동정표가 쏠리는 경우도 있어요.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 개념인 언더독 효과. 실제 선거에선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둘 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새 정당을 만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관심을 끌면 전당대회를 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게 결국 이런 효과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네요.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전두환 정권 출범, 신군부의 중심이었던 하나회를 청산했었고 금융부동산 실명제도 시행했었죠. 지자체 시행도 있고 물론 친인척 비리나 또는 외환 위기로 인해서 어두운 면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졌었는데 기존에 국장과 국민장이 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원래 국민장은 현직 대통령만 해당이 됐고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욕으로 인해서 국장으로 치러졌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해서 아예 합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국가장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례가 치루어졌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보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얘기가 나와 있네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용어를 보시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유엔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찌됐든 좋은 소리 듣기 좀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임기 5년에 연임 성공해서 지금까지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죠. 이미 끝나고 나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본인 입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었는데 그 이상의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용에 이어서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짧게 보도록 합시다. 자, 선거구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에 인구가 5만 명이고 여기에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합시다. 5만 명, 여기서 국회의원을 1명 뽑아요. 2만 명. 하지만 선거구가 큰 지역에서 1명 뽑았다고 합시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이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 이 선거구의 인구가 1만 명, 여기도 1명, 여기도 1명.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표의 가치가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한 표의 가치는 여기 한 표의 가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은 선거구의 인구 규정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인구 편차에 대해서 3대 1. 법률에는 상하 50%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3대 1까지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3대 1은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선거구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편차가 2대1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어때요? 2대1이 넘잖아요. 만일에 2대1 이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의 인구가 더 늘어나든지, 그러니까 이쪽을 줄여서 4만 명 정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를 합해서 한 1만 명 정도 있는 지역까지 합해서 3만 이상은 만들어놔야 2대1 초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 선거구가 싹 개편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각 지역별로 유리한 데가 있고 불리한 데가 있고,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결국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합의 못하고 또 결렬 계속된 결렬.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또 결렬이 됐습니다. 향후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 그러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됐네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비세그라드 V4에 들어가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나와 있네요. 원래는 체코, 슬로바키아 냉전 시대에는 한 나라였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다 보니까 4개국이 돼서 일명 V4, 동유럽 국가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내용 이어서 남북 협상 쉽지는 않겠죠.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 회담도 또 결렬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 뭐 것들도 있었는데 뭐 서로 양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렬돼 버렸네요. 19대 국회 최악의 흉작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법안 가결률을 좀 보세요. 본회의에서 가결되다, 즉 통과되는 율이 31.6%밖에 안 됩니다.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결국 공멸,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 이론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데 19대 국회도 결국 치킨 게임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국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은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비판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해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냥 양보하고 타협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